되겠습니다. 컴퓨터 기록.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 앞 시간에 무형자산까지 했죠.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차변 개정 과목, 대변 개정 과목이 이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 요거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무형자산은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무형자산 상각비다. 이것도 800번대 판관비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대변은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각한다. 개발비는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특허권이면 특허권, 대변의 자산 감소를 직접 시킨다는 거죠. 네, 차감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무형자산 처분에 대한 것은 왜 회계처리가 안 나오느냐? 무형자산도 처분 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무형자산 처분 시 회계처리는 여기서 예를 들지 않았을 뿐이지, 무형자산도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대변에 무형자산, 만약에 개발비, 차변에 현금 받았으면 현금, 그래서 더 많이 받았으면요,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대변에 발생할 것이고, 손실을 봤으면 차변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처분에 관한 건 여기 예가 없을 뿐이지 있을 수 있다. 그 방법은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유형자산은 감루가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대변에 건물하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같이 없애줬죠. 근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루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변에 쓰는 게 장부금액이에요. 바로 무형자산은 직접 상각을 하기 때문에 장부금액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무형자산 뭐 개발비 10억 원이다 그러면 개발비 10억 원 그 자체가 장부금액이고, 차변에 현금 받은 게 15억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5억,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대변에 무형자산 처분이 5억이 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차감 계정이 없기 때문에 분계가 아주 간단하죠. 처분이익은 무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은 무형자산 처분손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자산이 끝나갈 판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 네, 기타 비유동자산 몇 개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있는데요. 여러분,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차할 때 우리 회사가 납부한 금액이죠. 임대인에게. 네. 자, 임차보증금 읽어볼까요?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상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임차보증금 아주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의 단골이죠. 기타 비유동자산을 문제를 낸다 그러면 아마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예요. 자, 임차보증금과 아주 유사한 개정 과목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내고 월세를 계속 내는 거죠. 근데 전세권은 뭐예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셈이죠. 네, 전세권, 이것도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장기 외상 매출금과 장기성 받으러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외상 매출금 하면은요, 1년 내에 다 갚는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받으러움 하면은요, 어음의 만기일이 3개월, 길어야 6개월이에요. 예,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우에 외상 매출금, 외상으로 팔고 2년 후에 받기로 했다. 이건 좀 심하지만 아무튼 상품을 매출하고요, 1년 이후에 받기로 하면 이것은 그냥 외상 매출금으로 안 하고 장기성 외상 매출금이라는 별도의 개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또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만기일이 1년 이후인 거예요.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그러면은 장기성 바드러움이라는 별도의 개념 과목을 씁니다. 이것이 기타 비유동 자산이다. 네. 자, 밑에 주의는 뭔가요? 지금 우리가 임차 보증금을 공부했는데 임차 보증금은 임차하는 회사에서 자산이지만 임대하는 회사는 개정 과목을 뭘로 쓰느냐면 임대 보증금을 쓴다 이거예요. 임대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임대 보증금은 그 회사의 뭐냐? 비유동 부채가 된다. 우리는 지금 뭘 배워요? 비유동 자산을 배우잖아요. 기타 비유동 자산을. 그래서 기타 비유동 부채에 가면은 임대 보증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상대적 개정 과목을 서로 이렇게 함께 언급해 가면서 우리가 정리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 분계예라든가 이런 것을 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정 과목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드디어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차변에 있는 이 차변에 있는 자산을 모두 공부했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얼마가 끝났어요? 70%가 학습이 끝났습니다. 예, 유동부채하고 자본은 제가 보기에 내일 하루면 다 끝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 이론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겁니다. 이 재무상태표의 회계 이론 자산 쪽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론 공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고요. 자, 이제 자산을 마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풀어봐야죠. 여러분 책에 몇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냐면 329페이지 찾아가십시오. 윤현주님 여기 대기하고 있었네. 아까 들었었는데 또 나가셨구나. 네, 한 분이 또 안 들어오셨어요 아직. 32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죠. 네. 유형별 연습 문제라고 하는 단원에 있습니다. 329쪽 투자자산. 네, 소리가 안 들리셨어요. 윤현주 씨 이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리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네. 자, 다른 분들 소리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 우리 교재의 329페이지 투자자산부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네, 이제 복습이 되겠죠? 자, 1번 다음 중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보입니다. 4번이죠? 4번. 단기 매매증권은요. 단기 투자자산이지만 투자자산이라고는 안 한다 그랬죠. 단기 금융상품들이 사실은 투자자산들이에요. 그런데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안 해요. 우리가 투자 자산 하면은 무조건 다 뭐로 본다? 비유동 자산으로 본다. 비유동.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목적인 채권이지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거.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네. 요거 여러분 제가 어제 수업 마치면서 한 페이지 PDF로 밴드에 올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문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네. 만기 보유증권은요 평가를 안 합니다. 예, 유가증권에서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만기 보유증권은 어차피 만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보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할 능력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결국에 그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가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공정가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분할 의도가 있다면은 현재 시장 가치를 잘 관찰해서 그 시장의 가치로 자산 상태를 표시해야 되죠. 하지만 이건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만기까지 가지고 있느냐? 해마다 그 이자를 받잖아요. 여러분 채권이라는 건 정해진 표시 이자율에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 보유증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만기 보유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 만기 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합니다. 답이 1번이네요. 자, 2, 3, 4번 읽어봅시다. 단기 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맞죠. 단기 매매증권. 다음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 단기 매매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어제 제가 수업 마칠 무렵에 메모장에 정리했었죠. 단기 매매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아니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단기 매매증권을 먼저 정의했고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을 먼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은 맨 나중에 정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요 만기 보유증권도 아닌 유가증권은 다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모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대상이 된다. 네, 제가 올려준 자료에 이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증권은 채권이고요.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요거 주식이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나 주식 모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이 됩니다. 그러나 왜 만기 보유증권은 여기 없을까요? 만기 보유증권은 지분증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오직 채권만 해당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은 맞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모두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의 대상은 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채무증권만 대상이다. 네. 자, 1번이 여기선 틀린 거예요. 다음 3번. 자,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 속하느냐? 토지. 유형자산에 속하죠? 아니, 틀렸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이 토지가 목적이 보니까 비영업용이래요. 비영업용 토지는 우리 무슨 자산이죠? 유형자산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마이크를 다 꺼놔가지고 아무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자산. 그렇죠.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정 과목을 몰라요. 그 토지의 보유 목적이 뭐냐?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럼 투자자산. 영업용이다. 유형자산. 아니면 판매용이다. 재고자산. 네, 그래서 그 무슨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보유하는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다음의 자료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무엇이냐? 기업이 판매 활동 이외에 장기간의 투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 자산이죠. 근데 보기에 투자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찾으면 되죠. 투자 부동산 4번이죠. 다음 페이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죠? 채무증권은 채권이요. 지분증권은 주식입니다. 2번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구분되고 국채, 공채, 사채는 채무증권으로 구분된다. 맞죠? 예, 국채, 공채, 사채, 채자 돌림이잖아요. 채무증권. 그 다음에 3번. 네. 3번. 지분증권은 만기부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 틀렸군요. 네. 지분증권은 만기라는 게 없잖아요. 지분증권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죠. 3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2020년도 10월 1일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더존의 주식을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예, 여러분 벌써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단기가 아니죠. 더존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예,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 주식이 시장성은 있어요. 시장성이 있다고 단기 매매 증권인가요? 아니죠. 투자 목적이 단기 투자 목적이어야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이면 이제 1년 이상은 적어도 보유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가증권은 우리가 개정 과목 분류를 뭐로 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2020년 12월 31일 결산일의 공정가치는 주당 1,300원입니다. 12월 31일 날 한 주당 1,300원이래요. 그런데 이거 얼마에 샀었나요? 1,000원에 샀었네요. 1,000원에. 언제? 10월 달에. 자,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분계로 오른 것은 공정가치에 맞추어서 자산을 표시해야 되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해가지고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기보유증권은 평가를 안 합니다. 아까 시간에 말씀했죠. 아까 시간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분계를 옳은 것은 했으니까 무조건 단기매매증권으로 분계된 걸 찾아야 됩니다. 가격이 올랐잖아요. 1,000원이 1,300원이 됐죠. 자산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와야죠. 예. 장기 투자 목적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은 될 수 없어요. 네. 매도 가능 증권이 와야 됩니다. 증가했으니까. 1,000원짜리가 1,300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자산 증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3만원. 300원씩 100주니까 3만원 맞네요. 대변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이건 거래의 결합 관계가 자산 증가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거래의 결합 관계가
무엇일까요? 마이크들이 다 꺼져 있는데. 한번 채팅창에 쓰시든지.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든지. 자본의 증가. 맞았습니다. 이효진 씨가 채팅창에 자본의 증가라고 하셨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보통은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익 발생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정신이 몽롱하면은 이게 수익 발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이거 수익 발생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 발생입니다. 이거는 수익 발생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이익은 수익 발생이에요. 영업의 수익.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으로 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말이죠. 우리 자본 배울 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있잖아요. 거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요거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게 가장 출제 비율이 높아요. 가장 출제 비율이. 그렇다고 어떤 분은 또 매도 가능 증권이 자본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건 다 자산입니다. 그걸 평가할 때 평가이익. 평가이익만 매도 가능 증권만 뭐다? 자본이다. 그래서 자본 증가입니다. 대변에 오면 자본이 증가되죠. 그래서 자본 증가. 자본 항목은 대변에 쓰면 자본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자본 증가.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 감소니까 대변으로 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오겠죠.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차변에 올 때는 자본 증가가 아니라 자본 감소라고 하겠죠. 자본 감소. 왜? 자본 항목이 차변에 오니까. 네. 중요한 거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이지만 매도 가능 증권도 언젠가 처분할 거 아닙니까?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은 그거는 자본이 아닙니다. 처분에 관한 것은 이익이면 영업의 수익이요. 손실이면 영업의 비용이에요. 평가에 관한 것만. 평가만. 자본이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9년 초에 A사 주식을 100주를 주당 2만원에 취득했고요. 12월 달에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22,000원이 됩니다. 2만원에서 2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또 1년 지났어요. 1년 지난 결산일에 A사 주식의 시장 가치는 주당 18,000원입니다. 네,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네, 주식회사 한공이 A사 주식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경우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경우하고 각각 2020년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 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분류인 경우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2020년도 단기 손익의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평가할 때마다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버리죠. 그러니까 2020년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20년도의 시장 가치만 확인해 보면 돼요. 18,000원이죠. 2020년 12월 31일 날 18,000원.
그리고 언제적하고 비교하면 돼요? 1년 전 결산 때 2019년 12월 31일 날 얼마로 평가해 놨었느냐? 네, 빨강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요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를 비교하는 것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의 손익에 영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22,000원으로 장부를 고쳐놨었죠? 예. 그렇죠. 그러면 22,000원, 18,000원 차이가 얼마냐? 4,000원이 떨어졌습니다. 한 주당 4,000원. 그래서 100주니까 4,000원에 동그라미 2개, 40만 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죠. 처분한 게 아니라 지금 결산 때 평가한 거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경우에 단기 손익에는 40만 원 감소하게 된다. 1번이 다 맞았어요. 단기 매매증권. 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을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요, 작년에 2019년도에 평가를 하긴 하죠.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만원에서 22,000원으로 2,000원 상승한 거를 2019년 손익에 반영을 합니까? 안 하죠. 예. 자본으로 유보해 놓죠. 얼마? 2,000원을 자본의 증가로 잡아놔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자본으로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1년 후에 결산할 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얼마 잡아놨냐면 2,000원씩 100주니까 20만원 잡아놨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원 자본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20년 결산일에 40만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원 잡아놓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만원 또 잡느냐? 이거는 차감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상계 처리. 그래서 이때 이것이 없어집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없어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 이것만 인식해요. 이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원이 자본의 감소죠. 자본 감소. 그러면 자본 감소가 손익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영향 없음.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은 매도 가능 증권은 손익에 영향을 주려면 처분 시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다 평가잖아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이 올랐든 떨어졌든 무조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취득과 그리고 2019년 결산 평가 시 그리고 2020년 결산 평가 시 이렇게 세 단계로 분계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일 때의 분계를 또 매도 가능 증권일 때의 분계를 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두 개를
그냥 이것만 키워도 되겠죠. 이렇게 키워서 이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것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이거 써보면 재밌겠죠. 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했을 때 취득 시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백주 2만원. 20만원이죠, 그러면? 아니, 200만원? 2만원이면 4개에다가도 동그라미 2개. 200만원입니다. 대변은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보겠습니다. 현금 200만원. 취득 시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자, 결합관계를 써보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뭐죠?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뭐죠? 자산 감소. 지금 스피커가 아니 마이크가 다들 꺼져 있어서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네. 자, 다음에 2019년도 결산때 평가를 한번 분개해 볼까요? 가격이 22,000원이 됐습니다. 한 주당. 그래서 2,000원씩 100주니까 20만원 아까 나왔죠? 네, 20만원 맞아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자산이 20만원 올라요. 자산 증가되는 거죠. 대변은요. 이것을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기록하죠. 20만원. 이것의 결합관계를 정확히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단기 매매 증권은 220만원이 되는 거죠. 취득할 때 200에다가 20만원 늘었으니까. 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뭐냐? 이건 수익이에요. 수익이 발생해서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줍니다. 자, 몇 년도 손익계산서에 2019년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0년도 1년 지났습니다. 가격이 주당 18,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해요. 한 주당 4,000원씩 떨어져서 100주니까 40만원. 선생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고 상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상계 처리 안 합니다. 왜죠? 요거는 이미 2019년도에 수익에 반영되고 제로 끝났어요.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의 손익에 반영할 때는 서로 상계 처리라는 게 없어요. 이미 작년에 손익에 반영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감소하죠. 40만원. 그래서 장부 금액이 180이 돼버려요.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이 이 시점에서. 자, 거래후 결합관계 정리하면은 차변에 이것은 비용 발생이라는 겁니다. 2020년도의 비용이에요. 이건 2019년도. 2019 회계년도. 이거는 기간이 바뀌었어. 2020년 2020년 회계년도.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요 하면은 180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좀 가려야 되나요? 네, 가려놓고. 취득시. 취득시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200만 원. 현금 200만 원. 자, 거래 후 결합관계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하고 똑같이 자산 증가요, 자산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회계죠. 취득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평가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 대변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렇게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차변 항목은 자산 증가로서 같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하지만 대변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2019년도에 수익으로 발생하지만 수익 증가로 보지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이거는 자본의 증가다. 자본 증가에서 2019년도 뭐 이런 거 표시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건 계속 차기로 이월되는 거니까. 자, 이제 2020년도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폭락을 하죠. 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 20만 원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20만 원 초과해서 40만 원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작년에 자본으로 잡아놨던 이 매도 가능 증권 올해도 지금 이게 넘어와 있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이 재무상태표에 있어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빼줍니다.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 이게 뭐예요? 자본 감소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20만 원만 하락한 게 아니라 40만 원 하락했죠. 나머지 20만 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합니다. 20만 원만. 이거 역시 자본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본 감소일 때죠. 같이 자본 감소예요. 자, 대변은 어떻게 되느냐? 매도 가능 증권이죠. 자산 감소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40만 원. 이것을 우리가 차산의 감소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이 2020년도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제로입니다. 없어요. 손익의 영향을.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도 자본 감소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차변에 오는 거 자본 감소죠. 자본 감소, 자산 감소만 있지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손익의 영향은 0원. 그래서 영향 없음. 자, 그런데 단기 매매 증권은 2020년도 평가 때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손실 4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비용 발생 때문에 이만큼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아까 4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은 영향을 준다. 손익에. 네, 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을 비교하는 문제에 많이 출제합니다. 네, 지금 이 설명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처분과 관련된 거 있으면 여기를 또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7번은 1번이 답이 되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2020년 12월 2일 주식 매각 거래로 인해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 및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네, 제가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밖에 좀 소음이 들어오네요. 창문 닫고 오겠습니다. 네. 자, 8번 문제 드디어 매도 가능 증권의 매각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얼마에 매각했냐면요. 2020년 12월 2일 날 100주를 주당 1,1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질문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미치는 계정 및 금액. 자,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가지고 이익이 났으면 처분 이익이요. 손실이 나면 처분 손실인데 이거는 전부 다 실제 손익에 반영되는 거예요. 처분은 자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얼마에 샀느냐를 봤어요. 작년 9월 4일 날 1,300원에 샀습니다. 자, 중간에 19년도 결산 때 평가라는 걸 합니다만은 우리가 평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손익에 영향을 안 주죠. 평가는 손익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2019년도에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성과에 반영을 안 해요. 자본으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요. 항상 최초에 얼마에 취득했느냐 이것만 비교하세요. 매각 금액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은요. 중간에 평가한 거 다 무시하면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평가는 한 번도 손익에 반영한 적이 없죠. 전부 자본으로 본단 말이에요. 나중에 처분할 때 한꺼번에 왕창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처분한 거 아니요 평가한 것은 무시. 이것과 이것을 직접 비교하셔라. 그럼 비교해 봅시다. 1,300원에 사가지고 1,100원에 팔았습니다. 한 주당 200원씩 손해봤어요. 100주니까 2만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만원.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외워서 이렇게 하느냐? 회계 처리로 이걸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야죠. 분계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자, 요 문제로 가격을 한번 전부 조정을 해볼까요? 이게 자 100주를 1,300원에 샀어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 1,300원 100주 숫자를 좀 고쳐보겠습니다.
1,300원에 100 주면 13만 원이죠? 제 계산 맞았나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자, 13만 원. 자, 2019년도 12월 31일 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 1,400원이 됐어요. 100원씩 100주. 만 원이 오르죠. 매도 가능증권 만 원. 자산 증가되죠.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만 원이 발생하죠. 이 만 원이 2019년도에 손익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자본이에요. 자, 2020년도에 이제 2020년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처분을 했네요. 매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지워버릴게요. 이게 매각이니까. 자,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현금을 얼마 받았는가 볼까요? 자, 1,100원씩 100주입니다. 그러면 1,100원 100주. 차변에 현금 11만 원이 들어옵니다. 11만 원. 자, 대변에 무슨 돈이 들어왔느냐? 처분한 것이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죠. 그러니까 처분한 건 대변에 가야죠.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장부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13만 원에 처음에 사가지고 14만 원이 됐죠. 그래서 14만 원짜리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은 14만 원. 이걸 감소시켜야죠. 이게 뭐예요? 자산 감소. 자산 감소. 네. 그러면은 자산 감소가 됐는데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에 갖다가 팔았는데 그 매도 가능 증권으로 인해서 자본을 증가시킨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이거를 그대로 자본으로 놔둬야 되느냐? 이제 자본의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본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요 자산 만 원 증가. 2019년도 결산 때 자산이 증가한 매도 가능 증권 만 원 증가한 거를 자본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팔아버렸으니까 이 자본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과 관련된 그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으면 같이 상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와요? 차변에 와야 돼요. 왜 차변에 와요? 매도 가능 증권은 대변에 가는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대변에서 우리가 자본의 증가로 봐놨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할 때는 차변에 와서 자본 감소가 되어야지.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안 돼. 이래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처분 시 없앤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처분 시 이게 없어져야 돼요. 해당되는 자산이 없는데 그게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으로 유보되어서는 안 되겠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차변의 합계가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나? 네. 차변의 합계가 11만원, 12만원, 12만원. 대변의 합계가 14만원. 차변이 2만원 부족하죠. 그 부족한 것이 바로 매도 가능 증권. 자, 뭘까요? 뒤에 내자. 매도 가능 증권. 나머지 내자 써야 돼요. 개정 과목. 처분 손실이요. 그렇습니다. 네. 처분 손실이
2만 원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매도가능권 처분 손실 2만 원. 이게 답이다. 이 문제에서도요. 이 취득시 분계 그리고 2019년 평가시 분계 2020년 매각시 분계 이렇게 여러분이 노트를 좀 해놓으세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 노트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동영상 보시고 이 화면 정지시켜놓고 노트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요. 이거 자본인가요? 비용인가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예. 비용입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와 관련된 이익과 손실만 자본이지 처분 손실, 처분이익은 처분 손실은 비용이요. 처분이익은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뭘 생각하셔라? 얼마에 취득했냐? 얼마에 팔았냐? 요것만 갖다 비교해라 이겁니다. 13만 원에 사가지고 11만 원 받았네? 2만 원 손해봤구만.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이 8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면 언제 이렇게 분계를 써보겠어요. 예.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분계로 지금 증명을 해드린 거고 이 문제 8번 문제 풀자고 이걸 다 분계를 해볼 필요 없이 빨리 답을 맞춰야 되니까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손익은 항상 최초에 취득한 금액과 마지막 판매한 금액을 직접 비교해서 낮게 팔았으면 처분 손실, 높게 팔았으면 처분 이익으로 인식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좀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유무형 자산과 기타 비유동 자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 다 못 풀겠네요. 오늘 뭐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푸는 데까지 한 5분 동안만 더 풀고 수업 맞춰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은 기업의 보유 목적에 상관없이 상관없은 게 아니죠. 보유 목적이 업무에, 영업에 사용해야 유형자산인 것이지 영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뭐예요? 투자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가 아니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발생 시 당기비용 처리한다. 모든 지출이 아니죠. 수익적 지출만 당기비용 처리한다.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판매와 관리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비 도소매업에서는 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러나 제조업은 감가상각을 하는 게 기계장치, 공장 건물 이런 것은 또 감가상각비라고 하지만 500번대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비용, 제조비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판매와 관리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라면 판매관리비 맞습니다. 답이 3번이죠? 4번은 뭐가 틀렸나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모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틀렸죠?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것은 뭐예요? 정률법만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정률법만. 그래서 3번이 맞았다. 네. 2번만 할까요? 2번까지만. 다음의 분계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무슨 사건인가? 차변이 기계장치 자산이 10,000원 증가했어요. 대변의 현금 자산이 10,000원 감소했어요. 10,000원짜리 기계를 취득했거나 아니면 자본적 지출을 한 거죠. 그렇죠? 자, 1번 전기의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10,000원이 과대하게 사용되었음을 발견했다? 아닙니다. 기계를 1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이거죠. 기계를 10,000원에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면 이런 분계가 나올 수 있죠? 3번 사용하던 기계를 처분하고, 기계를 처분하면 기계장치가 대변에 가야죠. 틀렸죠? 4번 기계의 성능을 유지하는 수선비. 수선비면 차변에 수선비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사건에 적당한 것은 2번밖에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자산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뒤에. 네, 그러면서 여러분 감가상각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 원격 수업을 해보니까요. 교실에서 서서 수업하는 게 훨씬 편해요.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와, 이게 앉아서 수업하는 거 너무 힘이 드네요. 네, 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